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째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자세한 소식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13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다소 작아졌지만 여전히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현재 추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열흘째 지금 세 자리 숫자고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 감염자에 의해서 지금 생활 깊숙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문제점은 병원 같은 경우 대중교통 같은 경우 우리가 마스크를 사실 철저히 착용하는 데 불구하고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되면서 중환자가 늘 수 있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도 지금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방역을 하지 않고는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위중,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현재 위중증 환자는 164명이고 또 어제 사망자가 5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고령 환자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데이케어 센터, 고시원 이런 분들처럼 그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거나 입원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입원을 해 있는 분들은 증상을 표현을 못하거나 대부분 간병인이나 보호자, 의료진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역에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곳을 좀 정부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중증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중환자 격리병상을 바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반적인 환자들은 대부분 병동에서 퇴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중증 환자로 발견이 되시면 대부분 중환자 격리병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격리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과 광주,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의 6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단 1개의 병상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다가 실제로 병상 절벽 현상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격리병상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중환자 병실을 쓰고 있는 격리병상을 빼야 됩니다. 그 경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내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연장할지 여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2.5단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2단계에서 우리가 일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식당의 영업 제한을 좀 한 거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만일에 내리시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지키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고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뭐 생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일부 개방을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더 철저한 방역 수칙, 그러니까 행동 수칙을 정부에서 내려주셔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뭐 100명이 됐다, 2자리 됐다, 3자리 됐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입국을 하고 있고 경증, 무증상 감염자는 지금 코로나19 종식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방침을 정해야 될지 모든 사람을 다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발생되지 않게 의료 시스템을 그쪽을 집중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서 그런 병장체가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과 경제를 절충한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3의 방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2단계, 3단계가 아니고 예, 2단계 정도에서 조금 다른 어떤 자영업자의 업종을 조금 완화를 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행동 수칙을 같이 제시해 주면서 완화를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금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양팀에서 발생을 한 것도 영양팀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는 계신데 마스크 착용이 조금 올바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그런 일부 시간에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되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 감염된 분이 외부에서 가족이나 다른 분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전염을 시켰을 수도 있죠.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영양팀이 배식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외부에 의한 감염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형 병원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중환자로 가는 그런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의 아산병원에서는 산모가 이제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출산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기는 음성 결과가 나왔고 의료진도 이제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산모에서 태아로 감염은 되지 않았네요. 네,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산모 연구를 봤을 때 수직 감염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감염이 되는 건 접촉 감염에 의해서 일부 신생아가 감염이 되는데 신생아는 감염이 되면 조금 많은 안 좋은 예후가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확진자가 많을 때 산모들을 증상이 없는 경우에 검사를 했더니 3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고요. 그 산모들의 감염된 산모의 80%가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산모들에 대해서는 제왕절개 때는 당연히 수술방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겠지만 일반 그 자연분만인 경우에도 산모들은 무증상이 80% 이상 나온다는 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산모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신생아가 모르고 접촉 감염이 되게 되면 대단히 위중한 상태가 올 수 있어서요. 병원에서는 자연분만하는 경우라도 지금처럼 확산세가 높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최근 부산의 한 택시 안에서 3분 만에 감염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서 조금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여겨졌는데 이렇게 택시 안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감염이 된 걸까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는 택시 기사분이 감염이 됐고 이제 부산에서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를 아무리 철저 KF94나 N95 마스크를 쓰더라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일부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덴탈이나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30% 정도밖에 이렇게 방어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이제 바이러스를 그 안에서 퍼뜨리실 수 있겠죠. 근데 기사분 같은 경우 두 분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확진자가 내린 경우에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기사분들께서 답답하시니까 손님이 내리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손님이 타시면 다시 마스크를 쓰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 택시 안에 이제 공기 에어로졸, 에어컨에서 에어로졸 감염이 되어 있고 또 그 에어로졸이 떨어지면서 핸들이라든지 기사분이 만지는 그런 접촉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공기 중 감염뿐 아니라 접촉 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손님이 다 내리신 후 충분히 환기를 하고 그리고 잠깐 마스크를 벗거나 밖에서 호흡을 하시고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일부는 면 마스크를 쓰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면 마스크는 차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사분 같은 경우는 꼭 KF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활동으로 이제 등산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수도권의 온라인 등산 모임에서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도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등산을 할 때 사실은 거리를 두기 때문에 예. 대부분 괜찮은데 요 사이는 좀 확산세가 많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에 스쳐 지나가다가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등산을 이렇게 동호회처럼 하다 보니까 예. 10명, 20명씩 가시게 되면서 서로 얘기도 하시고 등산 같은 운동을 하고 나면 꼭 식사를 같이 하시게 돼요. 예. 등산이나 골프나 특히 마라톤 동호회 같은 경우도 식사를 하는 과정에 당연히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모임을 하는 것은 뭐 일부에서 소수로 좀 하실 수가 있지만 철저히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 식사 모임은 조금 어렵긴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카페나 음식점 대다수 이제 시설들을 이용을 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이제 수기로 네. 이름이나 연락처를 이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이런 신상 노출 때문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출입 기록을 작성한 여성이 외로워서 연락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이제 변경이 돼서 앞으로 지역이나 전화번호만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예.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죠. 뒤에서 누가 보시면 그거를 좀 찍을 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그 지역구까지만 적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화번호를 그럼 제대로 안 적을 수가 있겠죠. 예. 네, 그 점은 조금 문제가 되는 점이고 QR 코드를 사용을 하면서 편하기는 한데 연세가 많은 분이나 그런 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옆에서 조금 직원이 도와주거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QR 코드를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화번호를 본인 걸 정확히 적어야 되는 이유는 만일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바로 연락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름을 적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좀 잘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QR코드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 최전선을 지켜온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해서 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기 때문에 예. 독립적으로 뭐 조직 인사 행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19를 잘 조절하는 거겠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의 종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걸 거고 앞으로는 역학조사나 그런 감염병 백신 개발에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이런 코로나19를 계기로 중환자 병상과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양성이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질병관리청의 격상한 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한다. 하지만 안정기는 내년 말쯤에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 백신이 이번 말이나 올해 초, 예. 내년 초에 나오더라도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쓰기에는 양이 매우 부족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독감 백신도 맞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국민을 다 이렇게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예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여러 가지 고안을 해서 아마 내년 말 정도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내년 초라도 일부 나오게 되면 고위험군이나 그런 군들에게는 우리가 백신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의 감염도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치사율은 분명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